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는 혈관을 의심하라. 한동화. 소리 없는 살인자 살찐 혈관이 위험하다. 우리 집 혈관 주치 거머리 박사의 혈관 다이어트 777 습관에 대해서 계속 읽어 나갑니다. 복부 비만이 너무 심해요. 복부 비만은 다른 질환과의 합병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 당뇨병,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 증후군,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통풍 등과의 합병률도 높고 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발병률도 높아진다. 특히 40대 이상 중년 남성의 경우에 복부 비만이 있고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습관 생활병이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중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비만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망률도 높아지는데 고도 비만은 20에서 35세의 같은 연령의 많은 사람보다 12배 이상 높고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으면 남녀 모두 체질량 지수 증가에 비례해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다. 보통 비만도는 체질량 지수로 측정한다. 그런데 체질량 지수만으로는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만약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과 지방량이 많은 사람의 몸무게가 같다면 이들의 체질량 지수는 같아도 체지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 체내 지방 비율이 보다 중요하다. 복부 비만 유무를 알아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허리 둘레이다. 과거에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 비율을 재서 남자는 1.0 이상, 여자는 0.85 이상이면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허리 둘레만으로도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결국 엉덩이 둘레와 무관하게 복부 비만은 배가 나올수록 위험하고 허리가 가늘수록 건강에 이롭다는 말이다. 복부 비만은 특히 남성이 많다. 운동 부정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전쟁 시의 기근에 허덕이는 상황과 같아진다. 그래서 언제 굶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먹는 음식 대부분이 지방으로 저장된다.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에 또 비상식량으로 지방을 쌓아두는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결국 비만으로 이어진다. 기혈의 순환도 몸 바깥으로 흐르는 양경락에만 집중되고 복부의 오장과 같은 몸 안쪽으로 흐르는 음경락은 정체된다. 따라서 복부 비만과 함께 내장 비만이 늘어난다. 과중한 업무와 잦은 회식으로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운동량이 부족해서 살이 찌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비만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문제는 복부 비만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사실이다. 비만한 사람들은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 과도한 육식을 즐기고 인스턴트 식품과 탄수화물 중독으로 고생을 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가 과하며 칼로리는 높고 영양소는 부족한 피자나 햄버거를 즐기고 필수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은 찌지만 항상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진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필요한 성분은 통곡식에 많은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므로 부족하면 당연히 기운이 없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살만 찌게 된다. 게다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은 허기짐을 느껴 해당 영양소를 먹도록 신호를 보내지만 야식으로 먹는 것들이 치킨이나 족발 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겪는다. 먹는 것만 저더라도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미혼인 33세 여성 환자는 전형적인 고도 비만에 전신과 두드러기 심한 코골이를 앓고 있다. 몸은 심하게 붓고 무거워서 잘 다니지 못했다. 운동은 전혀 안 했고 식습관은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고 고기와 밀가루. 그런데 나중에 달리기가 이렇게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잡곡, 채소, 견과류, 된장국, 자연식 위주로 식사한 결과 한 달에 3kg씩 빠지더니 내원할 때마다 숨찬 증상이나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었다. 지금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거의 사라져 건강하게 지나고 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은 결과이다. 이렇게 몸을 천년 채식으로 바꾸면은 된다 이 말이죠. 고지혈, 고혈압, 당뇨가 생기면 결국 뇌혈관 질환이 생겨 중풍을 일으켜서 암으로 죽게 된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두통은 인간이 지닌 가장 오래되고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이다. 두통은 심리적인 원인에서부터 시력의 문제나 비염, 축농증 때문에 생기고 심각한 신경학적인 문제도 생긴다. 역시나 혈관 문제로 나타나는 두통도 의외로 많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파야 두통이라고 묻는다면 목 위로 모든 부위의 통증을 두통의 범위로 볼 수 있다. 두개골 안쪽 소위 말해서 골이 아픈 것도 두통이고 두개골 바깥쪽인 두피와 눈, 코, 입, 귀 그리고 치아 문제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도 두통이 흔하게 나타난다.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거나 물체에 달무리가 나타나는 녹내증이나 뇌출혈에 의해서도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 아이들도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한다. 공부하기 싫거나 밥을 먹기 싫어서 나타나는 꾀병도 있겠지만 축농증 때문에 경우가 많다. 축농증의 경우는 미간 부위와 눈썹 위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아침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 시력에 문제가 있는 굴절 장애에 의한 두통은 안경을 쓰거나 바꿔주면 없어진다. 치과 문제로 발생한 두통이라면 치통과 잇몸 문제를 해결하면 사라진다. 그러나 어린 나이일수록 두통이 심각한 질환의 주요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의심 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두무냉통이란 말이 있다. 머리는 시원해서 아픈 법이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보면 머리는 항상 열 때문에 아프다는 말이다. 스트레스와 같이 열감이 항상 위로 치받쳐 오르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대표적인 두통이 바로 긴장성 두통이다. 긴장성 두통은 성인에게 가장 흔한 두통으로 머리 전체가 뻐근하고 마치 끈으로 이마 둘레를 묶어 놓은 것처럼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오후에 심해지고 주말이 되면 쉬이 사라진다. 긴장성 두통을 앓는 사람의 표정은 항상 미간을 찌푸리거나 이를 악물고 있기도 하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한다. 목과 어깨의 근육도 뭉쳐있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에게서 많이 생긴다. 긴장성 두통과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두통이 있다. 바로 편두통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한쪽 머리가 아플 때 흔히 편두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 병명으로 붙여진 편두통은 다름 아닌 혈관성 두통이다. 편두통이 나타나면 눈을 뜨기 힘들고 토할 것처럼 느글거리고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면서 쑤시는 증상이 나타난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때 나타나는 욱신거림은 머리로 가는 동맥혈관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심장박동에 맞춰서 욱신욱신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발작적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편두통을 대부분 혈관 문제로 인식했지만 최근에는 신경세포 문제로 원인 중의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 술이나 초콜릿, 치즈를 먹은 뒤에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런 경우는 해당 음식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왼쪽 편두통의 원인을 피의 기운이 부족한 혈소 때문이라고 했다. 두통을 좌우로 정형화해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만약 머리를 돌로 맞은 것처럼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다면 뇌출혈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지점악화 부위의 뇌출혈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두통과 함께 눈이 뻐근하다면 녹내장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두통도 있다. 두통이 나타날 때 결막염과 비염 증상처럼 눈물이 나고 콧물도 흐른다. 이는 하루 종일 일정한 때와 일정한 계절에만 나타난다. 두통이 심할 때는 히스타민 수치가 올라가서 이럴 때는 히스타민 성 두통이라 한다. 뒷목이 자주 뻐근하고 후 두통이 있으면 고혈압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보다도 뒷목과 어깨의 근육 뭉침이 더욱 흔한 원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인 것이다. 여기서 물이 필요한 거죠. 어지럼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한의에서는 머리가 터질처럼 아프고 온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고 두터가 나고
눈을 못 뜨고 마치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잔뜩 낀 곳에 있는 것 같은 두통은 비위가 약해서 만들어진 담음이 원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담이나 음은 기억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물질로 메스꺼림, 어지럼증, 가래를 동반한다. 근육이 나타났을 때 담이 걸렸다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이치이다. 담매니아. 어느 환자는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갑자기 핑 돌아 쓰러질 뻔했다고 한다. 그때는 바로 괜찮았는데 며칠 뒤에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가서 MRI를 찍어 보니 손해의 뇌혈관이 막힌 손해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날 아침의 증상이 주의하라는 신호였다. 비틀비틀. 이럴 때 물부터 마시고 또 이렇게 영양식을 해서 하면 좋겠죠. 빗나가면 손해의 중풍일 가능성이 있다. 갑작스러운 거. 이처럼 두통이나 어지럼증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상에서부터 중풍이나 뇌종양처럼 심각한 질환에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을 먼저 조심을 해서 물도 마시고 천년 채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죠. 건망증이 심하고 치매도 걱정이 돼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방금 전 상황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을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억은 심장에도 저장이 된다고 한다. 심장 이식 수술 후에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심장을 공유한 사람의 살아생전 기억과 능력을 갖게 된 사례가 발생했다. 심장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작은 뇌가 있어 두뇌의 명령과 통제 없이도 스스로 기억과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특별한 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심장을 혈육지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심장을 신명지심이라고 했다. 이 신명지심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심정이라는 뜻이다. 또한 심장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신명이 난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의미인데 따지고 보면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그럼 그 반대는 뭘까? 정신이 흐릿하고 잘 있는 것일 테다. 건망증은 신명이 나지 않는 심장의 증상임이 분명하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거나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도 대화 도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건망증이 시작되는 징조이다.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역시 문제가 된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 중에는 혹시 자신이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건망증과 치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건망증은 잊었던 기억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지만 치매는 아무리 애써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치매를 방금 전 일조차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장애로 표현하기도 한다.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잊고서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도 우리가 약속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단기 기억장애의 사례로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 건망증은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이지만 치매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행동장애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마치 컴퓨터로 작업을 한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기록을 불러오면 저장된 내용이 다시 화면에 나타난다. 그런데 건망증은 그 저장 기록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위의 정보를 통해서 하고 떠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에 치매는 파일이 망가져서 어떤 방법으로도 기록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를 찾아온 40대 초반의 여자분은 건망증 때문에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어느 날 휴일에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으로 갔다고 한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차를 어디에 세워뒀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급기야 모든 차가 빠져나간 밤 12시가 되어서야 직원의 도움으로 차를 찾았다고 한다. 한 번은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은 약과이고 외출하려고 자동차 키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급기야 경고 서비스를 출동시켜 차문을 열고 보니 차 안에 키가 꽂혀 있더란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다. 아차 하고 기억이 떠오르면서 각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매는 어떤 정보를 들이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간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전혀 기억이 안 나기도 한다. 동료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인사도 잘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기억은 없고 침대에 누워 있다. 전화기를 보니
대리운전 기사 전화번호가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리운전을 해온 것 같은데 차는 어디에 주차되었는지 궁금하다. 주차장에 오보니 항상 주차하는 곳에 차가 있다. 그러나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치매형 기억장애로 자주 필름이 끊긴다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다한 음주로 뇌세포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알코올성 치매로 분류하기도 한다. 알코올성 치매. 그렇게 되는 거냐. 알코올성 치매가 되면은 골치 아프겠네요. 알코올성 치매가 심해지면 정말 이 몸을 깨끗이 하고 천연 채소, 과일, 야채로 통해서 또 디톡스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피가 더러워지면서 몸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장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천연 채소를 먹으면서 몸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사진을 한 장을 찍고 치매는 두 가지로 나눈다.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 치매다. 알츠하이머 병과 혈관 치매. 알츠하이머는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대형성 신경질환으로 전체 치매 환자의 60% 증상도 서서히 나타난다. 반면에 혈관 치매는 반복적인 중풍으로 뇌혈관이 뇌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치매 환자의 20에서 30% 차지한다. 중요한 것은 중풍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심혈관 질환이 혈관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의 발병에도 관여한다는 점이다. 알츠하이머 병도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뇌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새로운 치매가 등장했다. 현대인의 경우에 기억을 위해서 뇌를 사용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모든 것을 컴퓨터에 물어보고 약속은 스마트폰의 일정표에 적어놓는다. 전화번호는 무조건 전화기에 저장해두고 심지어 자신의 전화번호조차도 외워두지 않는 사람도 많다. 간단한 계산도 자주 틀려서 계산기를 이용하기가 일쑤다. 이것을 디지털 치매라고 한다. 간단한 계산은 암산을 해보거나 가족들 전화번호 정도는 외워서 전화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양손을 이용하는 소일거리를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온몸을 사용하는 일보다 손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지력도 사용하고 자꾸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는 일이 섬세해서 좋다. 예를 들면 양손을 사용해서 콩 고르기도 하고 뜨개질이나 자수도 좋다. 글쓰기, 책이나 신문 읽기, 간단한 수학 문제 풀기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간의 하트 놀이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재미로 하트 놀이를 하는 것은 분명 뇌를 각성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기억력을 높이고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눈은 사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업무나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멍하면 눈을 비비고 그러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외부 정보를 보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각과 듣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청각의 기능이 머리를 맑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하는 방법으로 눈과 귀가 맑아지는 한약을 처방한다. 뇌는 기억을 저장한다. 그런데 많은 기억은 날짜, 시간 등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기억은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관련이 있어서 좌뇌가 담당한다. 그러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뇌를 활성화해서 우뇌의 기억을 많이 저장해야 한다. 우뇌는 좌뇌와 달리 감성적이고 언어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예쁜 꽃을 보면 아유 예뻐라 어쩜 색이 이렇게 곱지 하고 감동을 연습하고 가끔 글쩍글쩍 글을 써보는 것도 좋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기억은 이미지화되어서 운이 저장되므로 많이 보고 듣는 게 좋다. 특히 자연의 소리나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이 좋다. 따라서 자연의 소리나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이 좋다. 따라서
자주 자연을 접하면서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상상해보고 시간이 나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자. 그러면 소리와 리듬을 이미지로 저장하면서 우뇌가 활성화된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대자비가 아니라 실제로 우뇌에 저장되어 있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화된 기억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감정에 보다 충실하고 많은 이미지를 저장해 놓는다면 우리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 우뇌가 발달하는 말도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왼손잡이를 나무라지 말고 양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 그렇군요. 왼손은 우뇌를, 오른손은 자뇌를 활성화시키는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해요. 다크서클. 밤새워 일을 하거나 과를 하면 눈이 휑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눈아리가 어둡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크서클이라 한다. 최근에는 이 다크서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심하면 눈 주위가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굴이나 판다라고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다크서클은 선천적으로 눈 주위의 색소 침착 때문에 생길 수 있으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 과로나 밤샘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쉽지만은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과로 자체가 원인이라면 하루 푹 쉬고 나면 없어져야 한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 물론 과로를 하면 심해지지만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눈 주위에 피멍이 든 것과 마찬가지다.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닌데 피멍이 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다크서클은 피멍과 같은 이치로 검게 보이는 것이다. 피멍이 들면 피부가 어둡게 보이는 까닭은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혈액 성분이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멍이 들기 때문이다. 동시에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붙어있어 산소가 산화되면서 검게 보인다. 동맥에 있는 피는 산소가 풍부해서 붉게 보이고 정맥에 있는 피는 산소가 부족해서 푸르스름하고 어둡게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눈밑 피부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눈밑은 다른 피부보다 얇아서 더 뚜렷하게 보인다. 한마디로 다크서클은 눈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이 약해진 동시에 모세혈관 밖으로 출혈된 혈액에 산소가 부족해 어둡게 보이는 것이다. 평소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체하면은 손발끝이 차가워지고 말초 피부도 차가워지기 때문에 자주 체해도 말초 혈액순환이 안 좋아 다크서클이 더욱 심해진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욱 얇아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심해질 수가 있다.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영향을 미쳐서 생리주기에 심해지기도 하고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알레르기 샤이너라고 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는 눈빛이 어둡게 보인다. 알레르기 샤이너는 알레르기 환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동시에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코주름이나 아데노 형 얼굴로 척 보면 알 정도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레르기 샤이너도 마찬가지로 모세혈관 문제에 기인한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함께 합병되는데 결막염의 경우 안구 주위 모세혈관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눈빛이 더욱 어둡게 보인다. 아토피 피부염도 얼굴의 눈 주위와 입술 주위에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얇은 피부이기 때문이다. 다크서클이 있는 체질은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체질은 몸이 차고 눈 아래가 어둡고 입술이 검푸르다. 입술은 외부로 드러난 피부 중에서 각질층이 없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입술색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상태를 육안으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불어 눈 밑 피부를 뒤집어 안쪽 점막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것도 빈혈과 함께 모세혈관 컨디션을 알 수 있다. 빈혈이 있는 경우는 점막의 색이 상대적으로 창백해 보이면서 모세혈관도 빈약해져 있다. 이러한 체질은 비위가 약하고 색이 비정상적으로 쌓여서 담음이 많이 만들어진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크서클의 원인이 된다. 한마디로 다크서클은 눈 밑 피부의 문제이면서 전신질환이다. 환자 가운데 어느 젊은 여성분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눈 주위가 어두워서 컴플렉스가 아주 심했다.
몸은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마르고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체질이었다. 원인은 소민의 냉증과 말초순환 장애로 진단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처방과 식이요법, 운동을 병행했다. 그랬더니 마른 몸에 건강하게 살집도 생기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눈 주위가 밝아지고 다크서클도 좋아졌다.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지자 국소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이다. 뿌리가 좋아지면 나뭇가지와 이파리도 좋아지는 것과 같다.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은 손톱 뿌리 부분도 피부도 어둡게 보인다. 모세혈관의 분포나 구조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각 모세혈관 측정기를 이용해서 손톱 뿌리 부분의 모세혈관을 관찰해서 모세혈관이 빈약하거나 혈액이 푸스러성한 느낌이 들면 저혈압과 빈혈이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보인다. 우리 몸의 기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해서는 눈 밑에만 집중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이제 다크서클을 해결하기 위해서